안녕하십니까. 자, 제2편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소송 주체, 제2장은 소송 행위고, 자, 소송 주체, 제1장. 소송의 주체란 소송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원, 검사, 피고인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소송의 3주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을 이제 당사자라고도 하고, 검사는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2020년 2월 4일 이전에는 검사의 보조자로 이제 사법경찰관리가 있었지만, 현재 그 이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변호인과 대리인 및 보조인이 있는데, 이들을 합해서 소송 관계인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인이라든가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등을 소송 관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법원과 배심대시 배심원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의, 구성원 및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법원의 의 및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법원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 및 행정기관이 정부에 대응해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사법권의 독립이 뭐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행정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동시에 입법부에 대하여도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국가는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사건으로 분립시켜 각 국가기관을 독립시켜 권력의 집중을 방치함으로써 견제와 구형의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사건 분립주의에 근거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이권 분립이라든가 또 사건 분립에도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규정으로는 헌법 제103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됨 해가지고 106조 등에서는 이제 법관의 신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법관도 이거 뭐 사고 치면은, 또는 이제 적거래 윗보이면은 뭐 이게 신분 보장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파워게임 내지는 뭐 이제 인사권에 눈치 보다가는 참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원에는 국법상 의미의 법원, 여기 보면은 법원조직법 제3조 혹은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사법행정상 의미의 법원을 의미하고 간청으로서의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급 법원장, 대법관회의를 말하고, 간서로서의 법원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서울서초동에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의 법원의 의미로 사법권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는 합의체, 그리고 단독제 이것이 있고,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는 단독제이며 상수 법원은 합의제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상의 법원 개념 혹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수소법원에 대한 내용.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고, 수소법원은
공소 제기를 받은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를 말하게 됩니다. 자, 단독 판사란 1인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말하죠. 1심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관할을 하고 합의부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말하게 되고 제1심은 합의부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고 제2심과 3심은 언제나 합의부가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법행정상 법원 개념 혹은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죠. 자, 사법행정상 단위가 되는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경우로 서울형사지방법원이라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법관과 직원을 포함한 간섭을 의미하는 경우와 사법행정상 작용의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간청을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이제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에 해당한다. 그렇게 됩니다. 법원의 구성은 재판기관인 법원과 구별해야 되는 기관. 자, 재판장. 합의체 법원의 구성원 중에서 1인이 재판장이 되며 이에 법관은 합의부원, 배석판사라 한다. 재판장은 재판에 관한 한 일체의 이론이지만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소송 지휘권, 법정, 경찰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명법관. 이것은 이제 합의제 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 행위에 있어서 이제 명을 받은 합의제 법원의 구성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등을 명받은 법관이 수명법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수탁판사. 수탁판사라는 것은 특정한 소송행위를 촉탁받아 수행하는 다른 법원의 법관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등을 촉탁받은 법관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수임판사. 수임판사라는 것은 수송호 법원과 무관하게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개의 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판사 혹은 지방법원 판사라고 할 때 수임판사를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증거 보존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자, 국법상 의미에서의 법원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보통법원 혹은 일반법원이라 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필요시 이제 관할 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 지원, 시법원 혹은 군법원 및 등 기소를 둘 수 있다. 그게 이제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원으로 현행 소송법상 특별법원으로는 군사법원이 있죠. 혹은 이제 과거에는 군사회의라 그랬어요. 보통 군사법원 혹은 이제 보통 군법회의라는 그것은 보통 군사법원 혹은 보통 군법회의에 있어서 이제 그것인데 그 군사법원에서도 그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 제110조하고 군사법원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처, 기피, 회피제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이 필요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제처, 기피, 회피 등이 있죠. 자, 1955년의 지어서에 의할 경우에 특정의 판사는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제처,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1994, 5년 정도 돼서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하고 지금 2021년 전후돼서 얼마나 이론이 좀 바뀌었나 아니면 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제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척 사유를 보게 되면은 자,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내용에 보면은 자, 형사법 제17조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1호 법관이 피해자일 때, 제2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일 때, 제3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일 때, 제4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성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될 때, 제5호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마저 읽어보시고, 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것은 제2심에 대한 1심, 제3심에 대한 2심 혹은 1심이 각각 전심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의 경우에 대해서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을 행한 법관이 정식 재판을 담당한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요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은 전심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재풀 해가지고 법관이 많다면은 적극설 해도 괜찮겠죠. 근데 전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극설이 있는데, 이제 판례가 그래. 그래서 이제, 사실 법관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법관이 그렇게 이제 앙심을 가지고, 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 약식명령이나 적결심판에 관여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신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2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제척의 효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모든 소송에서 제척 사유가 생긴 때부터 배제된다. 형사법 제17조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수개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한 사건이라도 제척 사유가 있으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제척되고, 만약 소송 도중에 제척 사유가 밝혀지면 법관의 경질 시 공판 절차를 경시해야 한다. 이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관가한 경우에는 상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척 원인이 있는 법관이 사건에 이제 관여할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하면 되며, 형사법 제18조에 나와 있죠. 나아가 제척 원인이 되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가 안 된다. 자, 기피. 법관이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혹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피의 원인은 비유형적이고, 이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로써 이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고, 기피 제도는 제척 제도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피의 원인. 2020년 이후 개정됐는데, 형사법 제18조 표제가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죠.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1호에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법관이 재측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의 법률 판단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경우입니다. 자, 기피 신청의 절차. 형소법 제 19조에 보게 되면은 2020년에 이루 개정됐어요. 자, 저희랑 합의법원에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이 소수법원에 신청을 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제2항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자, 3일 이내에 서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도 재밌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자, 재판은 형소법 제21조 보면은 제1항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집권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은 법원 등의 처리. 이것도 이제 2020년 일부 개정이 된 조항입니다. 자, 형소법 제20조 제1항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제 기피당한 제2항에 보면 기피당한 법원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지한 외에는 기체 없이 기피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의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게 되면은 1995년에 제2항이 신설됐는데 제1항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0조 제1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일부 개정된 게 최신에게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정되고 나면 이전의 법은 어떻게 된다? 휴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깔깔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성하는 게 딱 한 번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좋지 않다지만 어떨 경우에는 3분의 1이 우선 개정이 돼버려요. 3분의 1 개정돼서 다 쓰기 좀 버리고 이제 바뀐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이론도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문이 바뀐 것을 찾아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게 그게 참 어떻게 형소법에서는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특히 그래요. 그 시험 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법이 이제 뭐 시행이 된다면은 그 문제가 옛날 법 규정으로 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틀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시험 날짜가 있는데 시험 날짜가 미뤄지는 수가 있어. 국가고시도. 그런 경우에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생겨 진짜로.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절차의 정지. 형소법 제 22조에 보게 되면은
2020년 일국에 된댔습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기피의 효과.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이 있으면 해당 법관은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며 이를 위한 시 절대적 감소의 이유가 된다. 그게 이제 형소법 제361조의 5 제7호에 있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회. 형소법 제24조 2004년 일부 개정됐고 제1항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협회하여야 한다. 제2항 협회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1조의 규정은 협회에 준용한다. 해가지고 자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의 재판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협회의 신청은 소속 법원의 서면으로 하고 협회 사유 및 협회 신청 방법과 절차는 제21조의 경우를 준용한다. 협회 결정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용. 자, 형소법 제25조에 나옵니다.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정책 협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장의 경우는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이것을 이제 법원 사무관 등이라고 해가지고 보고 통역인에 준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20조 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관할. 자, 관할에는 일반 관할, 특별 관할. 여기는 사건 관할이고 특별 관할 직무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 관할 안에는 법정 관할과 재정 관할이 있고, 법정 관할 속에는 보유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을 나누고, 보유 관할 안에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식물 관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관할 안에는 재정 관할의 지정, 이전, 창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별 관할 속에서는 재심, 원판결법원, 비상사항법, 대법원, 재정신청, 고등법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관할의 의. 자, 형소법 보게 되면은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제2조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 구역 외에서의 직무. 자, 법원은 제1항에 보게 되면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조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지만 이 소송법 자체가 다 조문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렇게 현명한 방법은 이렇게 법도 형사소송법 하도 개정이 많이 되니까 자주 되니까 최신 법률 그것은 이제 법제청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형사소송법 치면은 이제 최신 법령하고 과거의 연역 법령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 최신 법령 중에서도
원래 그 기준으로 하면서 원래 시험 보면은 또 무난하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시행 연도가 내년, 전내년에 이제 예정인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준비가 무난하겠죠. 그렇게 법전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이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때 책을 하나 사면은 한 몇 년 봐요. 한 2, 3년. 그러니까 이제 20, 30년 전에는 책 하나 사면은 한 뭐 10년, 20년 봐도 그 계정이 거의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냥 한 건 가지고 다 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거 책 사게 되고 복제를 많이 샀다 그러면 한 1, 2년 가면 뭔가 이상하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 가지고 시험 봤다가는 아차하면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전을 꼭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날이라는 것은 특정한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의 가날이란 소송법상 의미에서의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 재판권과 가날권은 모두 형식적 소송 조건이지만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종료되고 가날권이 없으면 가날 일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의 가날로서 직무가날과 사건가날이 있네요. 자, 직무가날, 특별가날을 말하게 되고, 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당사자가 법원 심판, 원심 법원에 청구하는 재심 사건.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대하여 법령 오인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비상사건. 그 다음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혹은 형법 제123조 내지 135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재정을 신청하는 재정 신청이 있습니다. 자, 관할 사건, 사건 관할 혹은 일반 관할입니다. 사건 관할에는 재정 관할과 법정 관할이 있다. 자, 재정 관할. 재정 관할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의미합니다. 관할의 지정은 직권 상급 법원이 관할을 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이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급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성의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관할 이전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 사유로 관할 법원이 법률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및 소송의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있어요. 이는 이제 토지관할 및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법정관할. 법정관할에는 관련 사건 관할과 고유 관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장을 보겠습니다. 자, 법정 관할로서 관련 사건의 관할과 고유 관할이며, 자, 관련 사건의 관할.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사건은 형소법 제1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 시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사물 관할의 병합 시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을 하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고유 관할에는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 신급 관할이 있습니다. 자, 사물 관할에는 보게 되면은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을 기준으로 정해진 제1심 법원의 관할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단독 법원의 관할이며 다음의 경우에만 합의부 관할이다 해가지고 제32조 보게 되면 합의부의 심판권 이렇게 쭉 나오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1호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호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3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공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가는 사건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가부터 쭉 나오죠. 이런 사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날 적에. 자,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제1심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사건의 장소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급관할이라는 것은 심판법원 사이에 이계 관계인 상소에 관한 관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장소는 항소와 상고이며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장소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자, 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게 된다. 소송 계속이 경합된 경우, 사물 관할에서의 합의부, 그 다음에 토지 관할에서 선착순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관할 경합의 처리 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면 되고 어느 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여러 법원에서 판결의 확정 시 먼저 확정된 판결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이송. 사건의 이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의미하죠.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 현재지 동급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동급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의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심원이라는 것은 일반 법원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유죄, 무죄 평결을 행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제주에 의하면은 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 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입법 예를 보게 되면은 영비법계 국가에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직업재판으로부터 독립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판결에 위속되는 배심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대륙국계 국가에서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 무죄 및 양형 판단을 행하는 참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형태의 배심제나 참심제가 아닌 절충적인 국민 참여재판 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피고인이 다만 이제 피고인이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선정, 해임 및 사임. 선정 시 이제 배심원의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조 성년에 의하면 사람은 2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 기준인지 고려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배심원의 수와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법정형이 좀 무거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공고에 해당하는 게는 구인의 배심원, 그 외에 대해서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인정할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의 선정에서 보게 되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나와 있죠, 그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의 성명, 생년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 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 명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이거 머리 아프죠, 그죠? 자, 그리고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선서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적당하지 않아하고 볼 적에 또는 출석 의무에 위반해서 이제 직무를 행하는 게 적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을 직무표에 기재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공판을 방해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할 경우에는 배심원이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신청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죠. 자, 근한과 의무. 근한을 보게 되면은 이 국민참여재판하는 사건에 관해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법령을 준수하고 이제 성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절차상의 권리와 의무. 필요한 사항을 신문화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허가를 받아 각각 필기를 하여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대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네요. 네.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편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 편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그 다음에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정한 평행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절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 현역하고 법적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수사, 공소 제기, 공판, 재판 등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서 그 직무와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라 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내용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이제 검사의 이제 그 고유한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권한도 많이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자치경찰 때도 연결돼 있고 또 이제 또 중대범죄 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공수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급 이상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뭐 그런 것이 막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헌법에서 이 나타를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역할을 누군가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제 뭐 앞으로도 있어야겠죠. 검사 자격은 법관의 임명 자격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검찰청법에 나와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그 소정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정년이 되면 퇴직해야 되고 검찰총장의 정년 65세, 여타 정관 63세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학 교수도 뭐 사고만 안 치면은 65세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은 평균적으로 교수가 되는 게 41세 내지는 42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별로 못하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24, 5살 정도 돼서 이제 시작한다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요? 한 15년 정도는 빨리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과 공무원이 만약 25세 되면은 호봉짝짝 올라가지. 정년 퇴임이 60세라 해도 뭐 쉽게 말하면 연금도 혜택이 이제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이제 교수는 그냥 명함 하나밖에 없다, 명예죠. 자, 검사의 신분 보장은 검찰청법에 나타나 있고 법관의 신분은 헌법 제106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한 된 때로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자,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관서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각급 법원에 대치하는 의미로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고 그 종류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이 있다. 충북 영동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있죠. 지청장님이 이제 계시고 저도 이제 대검찰청에는 이제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보통 뭐 한 학기에 한 두서너 번 학회를 나가려면 그러면 가면은 옛날에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막 선배님, 후배님하고 보면은 이제 이게 검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 이게 학교에 많이 오고 또 실제 현직 검사들도 뭐 이렇게 그 학회 행사하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들 다 보죠. 자, 각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이렇게 있고. 자, 연역 검사제도는 역사적으로 1808년 취재법에 의해서 이제 14세기 프랑스의 왕 대관제도를 수정한 소추관제도가 정착하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독일과 일본에 수용되었고 한국의 검사제도가 되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법적 성격 검사의 소송법상 성격에 관해 가지고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사법기관의 하나라는 사법기관설과 검찰권은 행정권이고 검사는 행정기관이고 검찰권 또한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행법은 검사가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이라든가 검사가 합법적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관과 달리 헌법에서 검사의 신분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뭐 신분 보장해도 막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이 흔드니까 어때요? 벗고 나가죠. 거기는 뭐 임기를 확실하게 막 보장해줘도 막 쉽게 말하면 정권이 묵부였어. 넘버원이 뭐 쫓아내려고 하면은 버틸 제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선이나 대통령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상 이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별들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막 답이 없다. 어쨌든 살아가기 바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폐지된 기존의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명하복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의 관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2004년에 이제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하면 표제가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의 관계로 이제 변경되었지만 여타의 직무 승계, 직무 이전, 직무 대리권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제기권이 신설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개천주의 조직체로 구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검찰 구조를 경직하는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윗물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압을 행사하겠죠. 수사하는데도 막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권의 입맛을 맞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자리 하나라도 뭐 준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수사가 개판이 되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내용.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자, 상명하복이 검사의 지휘 감독 관계로 바뀌었다. 2004년에 시행된 검찰청법 제7조에 표제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의 관계죠. 그렇게 못해.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구태타 하지 말라. 아니면은 부당하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는 명령이 따른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쿠데타라든가 비슷한 건 이제 하는 이제 쫄병들 내지는 이제 하사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안 따도 되죠. 대한민국 헌법의 법률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검찰청법에 의하면 실제 보게 되면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것을 이제 성의로 이렇게 운용을 하면은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부당한 명령을 위해서 내리꽂을 적에는 그 이 사건을 바로 직속상관이 가지고 있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가진 사람이 이제 또 대학도 똑같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점수에 의해서 뭐 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정량평가는 제 일 못해 기분 나빠 하면서 점수를 80점 이하로 딱 줘버리면 그냥 잘려버리는 거야.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교원소청이라든가 절차에서 부당할 경우에 오히려 자른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봤을 경우에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죠? 직무이전권, 직무승계권이 있죠? 검찰청법 제7조에 이 보게 되면은 제1항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및 지청장은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 전자를 직무 이전권, 후자를 직무 승계권 이런데,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지청장까지 내가 권한이 아니면 있는 사람이 검사가 보통 작은 데는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일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몰아주거나 아니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몰아주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일거리 안 주는 거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거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자,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해당 소속장을 보좌하기 위해 소속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별도의 수권이 없이도 검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은 검사 동일치기 원칙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검사 교체 효과. 검사는 검찰 사무 취급 도중에 정보나 태관 등으로 교체되어도 교체된 검사가 계속적으로 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가 수사 절차를 갱신하거나 법원의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자, 검사에 대한 제척 깊이 불인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검사에게도 제척과 기피 제도를 누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어요. 부정설은 검사에게도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검사가 교체되어도 소송법적 효과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설로 있는데 어때요? 이거 법정에서 다타보는 문제죠, 그죠? 그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적대적이 되는 수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검찰 관련해가지고. 자, 요새 이제 굉장히 문제된 거죠. 2020년 10월달에 전화돼가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친구인가? 해가 신문에 난 내용이래.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야? 이거 그럼 친구냐? 이렇게 했는데 법무장관 부하는 아니라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충돌한 윤석열 추미애 장관 부하 아니야? 장관이 지휘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면 검찰총장의 상관인가? 그래서 이제 검경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상관과 부하 관계를 취한 못해.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정권 실세 등이 거론되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적인 비판이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총장이 하고 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2차적 보충적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법조기 보면은 청와대 연루, 의혹 수사, 검사 감찰, 법무부가 정권 수사 방해. 왜냐하면 같은 측면이라 이거지. 이런 비판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에 보게 되면은 제14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어떤 사건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찰총장은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검사한테 뭐 감찰 대표라 할 수는 없다고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막 밑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상한 뭐 고정 뭐 어쨌든 다른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 잘 듣는 검찰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역이 있더라. 자. 이것이 지금에는 어때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해가지고 네? 내용이 조문이 옛날에는 초창기 재정기술청의 14조가 지금 현재 8조로 바뀌고 표제어가 이제 표제가 추가됐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내용 결정 지휘 감독한다 해서 지휘 감독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제 검찰 사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따를 때는 검사가 정치적 목적의 대리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의무도 지휘 감독권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2009년 개정됐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는 이제 정치적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처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어때요? 요새는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고 이제 또 그 뭐냐 일반 대학 교수도 되는 수도 있고 또는 뭐 법관 출신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변호사 출신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가가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자기 이제 위에 넘버원을 이제 수호하려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넘버원이 잘하면 그냥 뭐 상관없는데 이제 개판인데 보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막 이상한 이제 사건이 많이 벌어지겠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것을 막고자 구체적인 사건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 막 교도소 막 들어가죠. 그렇게 하는 게 정의사의 구현이 맞죠.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과 간섭을 방지하고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네 번째 검찰총장을 완충적으로 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기제에 의해서 이제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완충적으로 하여 행정부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저지하여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네, 여섯 번째
검찰권 행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한 것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 검찰 사업의 처리에 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법무부 장관 내지는 넘버원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대통령이든 뭐 아니면 뭐 장관이든 끝나고 아니면 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사고를 치든 말든 이제 가만히 놔두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정의로운 검찰은 어때? 그럼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은 다 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데 그 검찰총장이 자기 말 잘 들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한테 이제 검찰 그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제 뭐 휘두를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져오죠.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야.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다 옳으냐 또는 검찰 조직이 다 정당하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쿠데타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발견한 사람들 많잖아. 그게 이제 뭐 일그러진 뭐 역사죠, 그죠? 자, 검찰청은 행정조직상으로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권을 어떠한 형태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찰 사무는 형사 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갖고 있으므로 검찰권의 행사는 항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행정부의 정치적 세력, 여당의 정략, 특정인의 이해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 제14조 보면 검사의 의무 제의안이 나오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검사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소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검사의 독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도 그냥 뺑뺑이 돌리니까 그냥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이 뭔가 또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론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만 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게 이제 과거에 2005년, 2008년에 책에 나와 있어요. 과거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뭐 민변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모 변호사가 전 장관의 글을 이제 의뢰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관과 부관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거는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그 내용이라요.